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 4월 이제 첫 심화이론 첫 시간입니다. 심화이론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심화이론. 일단 심화이론 수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수업이 3, 4월 달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예.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 수업 중에서 가장 자세히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잘 안 돼서 제 강의를 마지막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론 강의를 하나 듣는다면 몇 월 달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다 들으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밖에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3, 4월 심화이론 강의를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단 이론 강의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업이 3, 4월 달 수업이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다루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월 달, 2월 달에 진행하는 기본 이론 수업과 5월 달, 6월 달에 진행하는 이론 마스터 수업에서는 필요 없는 내용들은 과감하게도 배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만은 3, 4월 달에는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시험에 한 번이라도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거의 다 대부분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1, 2월 달 수업을 듣고 3, 4월 달 수업을 듣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혹시 1월 달, 2월 달 수업을 못 들으셨다. 그러면 3, 4월 달 수업만으로 따라오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특히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3, 4월 달 수업부터 들으셔야 되고요. 1, 2월 달 수업 듣고 오실 시간이 없고요.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3, 4월 달 수업이 주가 되고 1, 2월 달 수업을 부수적으로 따라오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3, 4월 달 수업부터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난 강의 다 잊으시고 3, 4월 달 강의를 첫 강의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3, 4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1월 달, 2월 달에도 문제를 중간중간에 보시라라고 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제하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3, 4월 달 수업은 이제 우리 어차피 결판은 이론으로 나는 게 아니라 문제로 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기본서 안에 그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꼼꼼히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만 잘 풀리지 않으면 풀지 않으셔도 돼요. 풀지 않으시고 문제 보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하나 빠졌네. 지문 보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읽습니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뭔 말인지 몰라도 좋으니까 지문 5개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풀려가지 말고 정답을 보고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서 보시고 그다음 기본서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계속 꼼꼼히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이 개강이 됐거든요. 예,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 지금 수업 들으시느라고. 왜냐하면 거의 지금 뭐 밥도 못 먹고 그 수업 끝나고 나면 막 헬스케. 올 때 막 그렇게 살쪄서 와가지고 이제 지금 보니까 좀 헬스하고 그래 막 그래 공부하느라고 옆에서 본 게 안 됐어요. 근데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를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벌써부터 약간의 어떤 위기의식이라든지 경각심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자격시험에서는 약간의 긴장감 그런 게 참 좋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시험이 한 8개월 또는 뭐 한 1년 이렇게 남았다는 안도감에서 그냥 지금 이렇게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너무 긴장감 없이 우리 수험생인데 나름 수험생인데 긴장감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편안하게 너무 흘려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큰일 나겠구나.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 약간의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원의 문제풀이 특강 혹시 실강으로 못 듣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신청하셔서라도 꼭 요거는 풀어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2만 원 행복 문제풀이를 가지고 이제 3, 4월 달에 한번 보내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숙제를 낼 겁니다. 숙제. 그래서 오늘 자료 한번 꺼내 보실래요? 오늘 자료 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 학개론, 친절한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라고 돼 있죠. 예, 제가 넘버원이니까 넘버원이라고 했고,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이렇게 주최 측에서 해준 게 아니고 내가 쓴 거예요, 집에서. 바탕 쪽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넘버원 이렇게. 그 와이프는 보면서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네가 네 입으로 넘버원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넘버원 맞다. 그러고 계속 써요, 제가. 페이지가 두 페이지죠. 1페이지가 있고 2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 좀 관심을 갖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문제 푸는 전 단계가 꼭 있습니다. 문제 푸는 전 단계.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뭐 부동산 학개론이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80%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또는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객관식 자격 시험이니까 80% 시험이 옳은 것 찾아라 아니면 틀린 것 찾아라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고, 그 80%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틀린 것 찾아라는 비중이 좀 많습니다. 옳은 것 찾아라는 비중은 한 20%, 틀린 것 찾아라는 비중이 한 80%. 그러니까 80% 안에서도 틀린 것 찾아라는 비중이 많은데, 자, 그러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뭐 찾으시면 돼요? 틀린 거 찾으면 되겠죠? 몇 개? 한 개를 찾으시면 돼요. 틀린 한 개를 찾아서 그거를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옳은 걸 찾는 게 아니고 틀린 걸 4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다가 이건 여기에 틀렸네. 1번. 2번 지문은 이 부분이 틀렸네. 3번 지문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지. 4번 지문 여기 틀렸네. 5번 지문 여기 틀렸네.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틀린 거 찾으라도 틀린 거 찾으셔야 되고요. 옳은 걸 찾아라 하는 문제도 틀린 걸 4개 찾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틀린 지문 찾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냐면 그 문제가 틀렸다라고 추정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틀린 지문 추정의 원칙. 지문이 딱 떴을 때 이걸 갖다가 여과 없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보지 마시고요. 이건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전 단계로서 지금 1쪽에 보시면 틀린 기출 지문 정리입니다. 틀린 기출 지문 정리. 그래서 1장, 2장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16개 지문과 12개 지문이 보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 지문들이 자꾸 이제 OX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리 답을 알려드립니다. 답은 전부 다 X. 답은 자꾸 여기다가 16개 중에 O를 4개 했어. 그럼 4개 틀린 거야. 풀지 말았는데 굳이 풀어가지고 O를 4개 했으면 4개 틀린 거고, 밑에 12개 중에서 O를 5개 했어. 그럼 5개 틀린 거야. 왜냐하면 1번부터 16번 지문까지, 그 다음에 1번부터 12번 지문까지는 전부 다 X입니다. 전부 다 X. O 많아? O 많아. 그래. O 많으면 안 되는데. 전부 다 X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제가 요거 수업 마칠 때 풀어드릴 거거든요. 마칠 때 풀어드릴 건데, 이렇게 자를 딱 대고요. 내가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밑줄을 살짝 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시험에 틀리게 자주 나오는구나. 2번 지문은 요 부분이 틀리게 자주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밑줄 걸어라는 부분은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 요게 이제 문제 푸는 전 단계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틀린 지문 추정의 원칙, 틀린 지문 추정의 원칙. 요 지문은 틀렸을 거야 라고 바라보는 연습이 아마 자격시험 공부하는 첫 번째 발걸음, 여기 디딤돌이 되겠죠. 문제 푸는데. 그래서 요렇게 매주 자료가 한 페이지가 되겠죠. 한 페이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 경제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목이 2개 나갈 건데요. 앞에 제목은 복습, 뒤에 제목은 예습이에요. 그럼 오늘 수업은 뭐를 할 거고? 부동산학 총론을 할 거고, 다음 주 수업은 뭐 할 건데? 부동산 경제론을 할 건데, 그럼 오늘 제가 수업을 갖다가 쭉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될 페이지를 갖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 보시니까 1번에 부동산학 총론 복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서 31쪽만 읽는 거야. 그리고 기본서 36, 37, 38 세 쪽을 읽는 거고, 그 다음에 42, 43, 44, 45, 46, 47 이렇게 읽는 거고, 이건 좀 많이 중요한 파트 같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57부터 61까지 읽는 거고, 72부터 73 두 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알겠죠? 뭘 읽으셔야 되냐면 체크 별표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고, 좀 이따 제가 형광펜 처리해 드릴 거거든요. 형광펜 처리하는 부분은 2회독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형광펜 가져오라고 했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형광펜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은 뭐 네모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시는 길에 형광펜 구입하셔가지고 형광펜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학원에 이제 형광펜을 갖다가 2자루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이게 특정 부분에 집착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형광펜 사라 그러면 필기도구에 집착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필통이 이따만 해요. 색깔별로 이렇게.
필기도구 모으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하게 생겼는데 필기도구 많을 것 같다 싶은 사람한테 현금 한 자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복습이고요. 2번은 예습인데 예습은 체크 별표 부분을 이래도 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체크되어 있거나 별표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분들은 그냥 페이지만 읽어 오시면 되고요. 무작정 읽어 오시면 되고 체크나 별표가 1, 2월 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문제풀이인데 풀어야 될 문제 몇 쪽에 몇 번, 몇 쪽에 몇 번 필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숙제를 내드렸고 숙제 할 때 유의할 점 밑에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1번. 복습할 때 문제풀이는 시간 측정하셔서 처음에는 정답 없이 1분에 한 문제 걸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자 문제풀이 아까 저기 숙제 낸 거 페이지 35쪽에 2번, 3번 풀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몇 분째서? 2분째서 두 문제니까. 뭐 말인지 몰라서 한 번 더. 저기 페이지 48쪽에 문제 풀라고 한 게 1, 2, 3번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몇 분째서? 3분째서. 이게 시간 재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정답 있시, 정답 없시. 정답 없이. 근데 그 시간 내 문제를 갖다 풀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도 있겠죠. 또 틀리는 문제 있겠죠. 그런 문제를 꼭 앞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아, 내가 이 문제 잘 못 풀겠다. 그 다음에 이 문제 틀렸다는 문제. 그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맞출 확률이 많겠어요? 틀릴 확률이 많겠어요? 틀릴 확률이 많겠죠. 나중에는 체크되어 있는 문제들만 모아서 공부하시면 상당히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꼭 맞춰야 됩니까? 틀려도 괜찮습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틀리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틀리는 문제는 꼭 모으면서 체크해가면서. 세 번째, 시간차를 좀 두고. 예를 들면 이게 언제 숙제냐면요, 일주일치 숙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가 딱 나가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오늘 숙제를 막 하겠지. 제일 좋아요. 그럼 오늘 숙제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시간차를 조금 두고, 시간차를 좀 두고 한 3, 4일 정도 두고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예습 문제와 틀린 문제 또는 체크된 표시 문제만 지문 정답 해설 순으로 1회독을 한다. 이때는 뭐를 봐도 돼? 정답을 봐도 돼. 그러니까 처음에 복습할 때는 정답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복습된 걸 한 번 더 복습하거나 아니면 예습해야 될 것들은 문제 정답 해설을 보고 오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수업했던 것들을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정답 없이 시간 재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중에서 틀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크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실 때는 시간차를 두고 보실 때는 정답 보시면서 문제 푸셔도 된다. 그리고 예습 문제를 푸실 때는요, 정답을 보셔도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시간차를 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배우고 그날 복습을 바로 하시게 되면 좀 이렇게 자기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배운 느낌에서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차를 조금 두고 보시면 약간 새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롭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매주 알려드릴게요. 일단 숙제를 한번 해와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래 봅시다. 그냥 덮어놓고 학원만 다니지 말고, 학원만 가방들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오늘이 월요일 밤이야. 월요일 밤인데 내일 또 이제 개론 수업이구나 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어.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숙제 안 했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숙제를 막 해서 다음날 학원에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최근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공부에 관해서 그렇게 한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숙제를 안 했는 거지. 그래서 막 학원에 막 빨리 오는 거지. 그래서 1시간, 2시간 정도 숙제를 미리 하면서 수업을 기다리는 그런 저는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알겠죠? 예. 숙제만 잘하셔도 부동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숙제만 잘 열심히 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3, 4월달 수업은 숙제도 같이 내드리고, 숙제와 아울러서 틀린 지문 정리가 요 위에 있는 문제풀이를 하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 정리를 열심히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3, 4월달 심화이론은 제 수업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업이니까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3, 4월달 수업만 들으셔도 관계없을 것 같고,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3, 4월달 수업이 주가 되고 1, 2월달 수업이 부가 되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이틀만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응용력을 3, 4월달은 기르셔야 되는데, 기본산에 있는 기출문제와 이번에 행복 문제풀이를 갖다가 지금 푸시면 가장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틀린 지문 정리와 숙제를 하면서 3, 4월달 수업을 진행해보자. 그런 지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앞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책의 목차를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표지까지 다 덮어 보세요. 표지까지 다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6장을 넘겨보세요. 표지까지 다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6장을 넘겨보세요. 표지 포함해서 6장을 딱 넘겨보시면 컨텐츠라고 해서 이 책의 목차가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예, 목차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학교는 목차는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8개 편으로. 자, 7, 8 해서 8개 편.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그렇게 돼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경제론. 자, 이 편에 보니까 부동산 경제론 보이십니까? 경제론이 장이 2개 장이야. 1장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고 2장이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죠. 1장의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별을 하나 때려 놓고요. 제가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이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나중에 경제론에서 대표 주자는 수요 공급 이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이 부동산 정책 시장론인가요? 시장론. 4장이 부동산 정책론. 그다음에 5번째가 부동산 투자론. 6번째가 부동산 금융론. 7번째가 개발관리 마케팅론인데 저는 줄여서 개발론 이렇게 할게요. 8번째가 평가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집에 가셔서 복습하면서 목차도 한번 쭉 써보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학기는 목차는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평가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항수를 대충 한번 적어보면 총론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3문제. 총론 3문제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문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3문제가 나옵니다. 경제론은 한 5문제 정도, 시장론도 한 5개 정도, 정책론도 한 5개 정도, 투자론은 5개에서 8개 쪽인데 5개 쪽보다는 8개 쪽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금융론 5개, 개발론 5개, 감정평가론 6개에서 7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디서 몇 문제 나온다라고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계략적으로 총론을 제외하고 나면 5개 숙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 남짓. 그래서 58에 40에서 우리는 40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총론 3개 빼고는 거의 다 5개씩 나오다가 투자론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8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평가론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7개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요 공부를 갖다 우리가 하실 때 그렇다면 8개 편을 갖다가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일단 궁극적으로는 다 8개 편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험을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봤을 때 공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셨던 공부들, 학창시절에 하셨던 공부는 다 잊으셔야 돼요. 조금 잊어주셔야 됩니다. 잊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내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라는 것과 기말고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시험. 우리 수능 치신 분도 계시고 수능 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수능 쳤겠지. 수능 안 쳤어요? 왜 손 안 들어? 그래. 그다음에 학력고사 치신 분도 계시. 알아. 얘기 안 들어도 손 안 들어도 내가 대충 알아. 학력고사 치신 분도 계시고 본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 내신도 있고 학력고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있고. 그러니까 본시험하고 그다음에 중간 내신, 중간과정의 시험들을 같이 우리가 겸비해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자격시험은요. 본시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가 없는 시험이에요. 중간 기말고사가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 막판에서 시험 한번 잘 치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잘 짜면요. 이 범위가 많다고 생각됐던 게 그렇게 많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이제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책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이 한 권 있는 게 아니고 6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질려하세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 왔다가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 왔다가 책에 질려서 물만 먹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가 책 보고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커피만 한 잔 먹고 가는 거죠. 이거 내가 할 공부를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지금 3, 4월 달이니까 3, 4. 2달에 한 번이 수업 진행되니까 5, 6. 그리고 7, 8.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제가 임의로 수험 초반부, 수험의 중반부, 그다음에 수험의 후반부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봤을 때 이제 우리 부동산 학기론에 한번 국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학기론 아직 3, 4월
지금 거의 이제 초반부에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은 저 8개 파트 중에서 일단 부동산 경제론 중에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수요 공급 이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그다음에 투자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론. 그다음에 감정 평가론이 중요합니다. 감정 평가론. 그래서 3, 4월 달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들으십니다. 그죠? 열심히 들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이렇게 드릴게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첫날이라서 첫날부터 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용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총론을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2주차 때는 바로 경제론 2번 수업을 들어갑니다. 3주차 때는 시장론, 정책론 건너뛰고 바로 투자론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 때는 금융론, 개발론 건너뛰고 바로 평가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 4월 달에는 요 3개 파트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요 3개 파트를 수업을 먼저 해드릴게요. 어때요? 뭐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3, 4월 달에는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요 3개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관계없이 요 3개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나중에 5월달, 6월달 되면 요 3개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는 요 3개만 공부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3개 파트는 이해 위주일까요? 암기 위주일까요? 이해 위주겠죠. 난이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겠죠. 단기간에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시험 막판에 막 시간도 막 다가오고 쫓기는 마음에서는요. 수요 공급이나 투자론이나 감정 평가론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문항수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작년에는 요 3개 파트에서 21문제 나왔었습니다. 요 3개 파트에서만. 그 절반 넘게. 참고로 작년에는 투자론에서 9개 나왔었어요. 5개에서 8개 나온다고 했던 파트에서 1개가 더 나온 거지. 9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3개 파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시험의 승부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해야 되는 파트는 1부는 이해, 1부는 암기. 요게 약간 섞인 파트예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파트. 요 2개가 추가되는데 하나가 이제 정책론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론이에요. 금융론. 아, 쌤 그러면 3, 4월 달에는 경제론, 투자론, 평가론 위주로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5월달, 6월달에는 정책론, 금융론 위주로 수업을 하면 되겠군요. 하시는 분들은 절단 나는겨. 뭐 받고 경제, 투자, 평가 받고 정책, 금융론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5월달, 6월달 되면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될 파트가 몇 개 파트? 5개 파트. 2개 파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2개 파트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개론이 총 8개 파트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총론이 있었고요. 아까 총론이 있었고 시장론이 있었고 개발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론, 시장론, 개발론은요. 문항수가 이것도 적진 않아요. 10개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3개 파트는 이해 위주, 암기 위주.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심을 땡겨 먹지 말고 나중에 먹을 거리를 남겨놓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실 때, 자 예를 들면 점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완만하게나마 상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10월 달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세요. 왜냐하면 점수가 조금씩이나마 계속 상승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좀 계시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점수 이렇게 올라, 이렇게 좀 내려가는 상태에서 시험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쫓기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고 마지막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접점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점심을 갖다가 나중에 먹을 것까지 다 땡겨 먹었다가 암기가 안 된 거지. 그럼 갑자기 점수 떨어지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초반에 이해해야 될 부분과 나중에 암기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요. 초반에는 이해 위주로 기본 뼈대 점수를 만들고요. 뭐 이해를 했다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암기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나왔을 때 답으로 체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제 이해 위주의 내용들도 있겠지만 암기 위주의 내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암기 위주의 내용들은 후반부.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총 몇 개 파트인데? 8개 파트인데 초반부 열심히 해야 될 파트 3개는 뭐죠? 경제론, 투자론, 평가론. 지금은 경제론, 투자론, 평가론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5월달, 6월달 가면 요거 3개 받고 정책, 금융이 추가되고
7월달, 8월달 되면 요 5개를 받고 이제 마지막 총론, 시장론, 개발론이 추가된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되면 문제풀이 가시면서 이제 총론, 시장론, 개발론을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일단 3, 4월달 심화이론은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론 수업, 심화이론 수업을 같이 병용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주는 심화이론 수업이 돼야 되고 동차하시는 분들은 1, 2월 기본이론 무시하고 3, 4월부터 대신 열심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3, 4월달 수업에서는 이제 문제풀이 또는 응용력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산에 있는 문제를 지금은 이제 좀 푸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2만 원의 행복 문제풀이 특강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틀린 지문과 숙제를 매주 내드릴 테니까 숙제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이렇게 일기장이나 이런 데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안 쓰더라도요. 이렇게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숙제까지 안 하면 내 이번 시험 떨어져도 할 말 없다.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한번 뱉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아무나 잡고요. 아니면 옆 사람 아무나 잡고 내 숙제는 이거 이번에 꼭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짐을 하고 안 하고도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숙제가 학원에서 나오는데 이걸 꼭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숙제 안 해가면 막 지랄하잖아요. 그죠? 넌 숙제도 안 하고 누구 닮아서 숙제도 안 하고 그런 얘기. 누구 닮았겠어? 그러니까 학원에서 내는 숙제 무시하지 마시고 매주 모으면 그 상당히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숙제만 열심히 하셔도 65점 이상 많은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숙제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학기는 목차가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초반부 열심히 해야 될 3개 중반부에 5개 후반부에 8개를 완성해 가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은 수요 공급 이론,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 요소의 3개 파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4월달 수업은 자세하게 수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영화 같은 거 이제 영화관 가면요. 영화 하기 전에 뭐 해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고 예고편. 요게 광고였어요. 어떤 거 한다. 그다음에 예고편 한 2편만 보고 바로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고편 보고 싶으세요? 네, 예고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면에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냐,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부동산학의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고, 자 잠깐 수업 듣는 방법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수업 듣는 방법은 제가 이제 판사하면서 수업을 쭉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 저렇구나. 그러다가 제가 교재 한번 봅시다. 그럴 거예요. 교재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교재 몇 페이지? 그러면 그 페이지에 가서 제가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거나 이렇게 체크하거나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되고 별 하나 때리세요. 그럼 별 하나 때리시면 되고 별 2개 때리세요. 그럼 별 2개 때리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가장 많이 때리는 별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체크 표시하세요 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별 1개, 별 하나는 중요하다는 얘기고 별 2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 내용들은 별 2개. 그래서 별 2개, 별 1개 체크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 마칠 때 뭐를 해드릴 거냐면 형광펜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칠 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수업했던 거 4시간짜리 수업을 갖다가 형광펜 처리해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제 책에 이렇게 형광펜을 쳐서 와요. 별도 쳐서 오고 이거 제가 쓴 책이거든요. 제가 쓴 책이고 제가 여기 어느 내용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근데 저도 집에서 형광펜을 쳐서 와요. 별도 때려서 오고.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별도 쳐서 오고 형광펜도 쳐서 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성이나 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제 책과 여러분들 책을 똑같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심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학을 상당히 오래 강의했고 오래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책과 여러분들 책을 일치시켜 드리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은 책을 학원에 놔두고 다니세요. 책을 놔두고 막 다닌다? 책을 막 놔두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책 깨끗해 책도 깨끗하고 막 그래. 내 책은요 내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가방에 가져다니 그 가방에는 칫솔 있어요 칫솔. 책이 없어. 칫솔하고 치약하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더라 보니까 보조 배터리 이런 거 이런 거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 책에는 항상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과 여러분들 책을 일치시켜 드리겠다는 취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공부하는 방법 알겠어요? 예. 그래서 먼저 제가 판사에서 수업을 쭉 진행하면 책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 쭉 따라오세요. 그냥 수업 쭉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책 봅시다 그러면 책 보면서 체크 하나, 체크 표시, 별 하나, 별둘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총 복습하면서 기책에다 형광펜 처리 좀 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부분이나 별표한 부분 읽어오세요 그러면 그거 읽으시면 되고 형광펜한 부분만 2번 읽어오세요 그러면 그것만 읽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예고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리얼 이스테이트. 영어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할 때 이렇게 투자할 때 요 R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리얼 이스테이트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가 부동산이고 대문자로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 요거는 이제 부동산 학이 돼요. 그래서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이 되고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197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직 채 50년도 되지 않았죠. 50년 이제 다 돼가네요,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발상지 메카는 건대고요. 건대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학문입니다. 김영진 교수님은 이제 지금 작고하고 안 계십니다.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인데 우리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학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요. 부동산학을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종합응용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일단 종합이란 말인데 그 이제 후세 학자들이 김영진 교수님 대를 잇는 후세 학자들이요 부동산학의 성격을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쉬우니까. 첫 번째 부동산학은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종합과학입니다. 종합이란 말은 짬뽕시켰다는 얘기예요. 부동산학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법이나 사법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마케팅, 경영학, 뭐 또는 회계 또는 뭐 건축, 토목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 학문들을 부동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시켰다. 근데 짬뽕시킬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정에 맞게 약간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실정에 맞게 다소 변화를 주는 학문이다. 그래서 응용과학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절대로 목차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지 않냐면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이런 것들 안 나와.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투자, 정책, 금융, 개발, 감정평가 등과 같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그다음에 부동산학을 실사구시의 학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사구시가 뭐냐면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우리 실학 같은 학문 있지 않습니까? 실학 같은 학문.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학문.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래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은 법규제를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공인중개사 공부도요.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학만 학이지 나머지 5개 학문들이 전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규제를 많이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구체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인데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일단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이다. 경제학이다. 토목학이다는 단순과학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단순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이니까. 두 번째는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순수과학이 아닌 거예요. 응용과학이 되는 거고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규범과학은 반대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5가지는 특히 4가지는 반대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상당히 유명한 영어 수거 중에 요거 있죠. not but인데 not A but B not A but B not A but B가 뭐냐면 A가 아니라 B이다. 요게 이제 영어 수거 중에 상당히 유명한 영어 수거입니다. not A but B 자매품으로는 not only but also도 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도 있어요. 영어 좀 약한 것 같아 보면 항상 수학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구체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시험 지문에 요 5개 중에 한 개를 단어를 딱 바꾸는 거지. 예를 들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순수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규범과학이다. 그러면 이 지문은 X거든요. 왜냐면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었거든요.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동산학은 종합인데 뭐 아니라 단순 아니라 종합. 응용인데 순수 아니라 응용. 사회인데 자연 아니고 사회. 구체 경험인데 추상 아니고 구체 경험. 근데 규범은 반대말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규범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합이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과학인데 제일 중요한 말은 종합인데 종합이란 표현을 우리가 복합 개념이란 말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 개념. 근데 이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학문들을 쭉 한번 써볼게요. 부동산학은 공법과도 관련이 있고 사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부동산학은 경제학과도 관련이 있고 경영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부동산학은 건축학과도 관련이 있고 토목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짬뽕시킨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때 공법, 사법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법률적 측면에서 관계가 된다. 그래요. 경제, 경영학도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경제적 측면에서 관련이 된다. 그래요. 건축, 토목학도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이거는 기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경기 하기도 하고 기술적은 물리적. 이때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어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그 형체가 있어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카테고리를 일단 3개로 한번 표현해보죠. 그러면 법경기 하시면 돼요. 뭐요? 법경기.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을 짬뽕시켰다. 이 중에서 법률과 경제는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져볼 수 없는 것이라서 무슨 측면? 무형. 기술적 측면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유형. 그래서 뭐가 무형이고 뭐가 유형인지도 아셔야 돼. 법경기 3개 중에서 법과 경제는 무형, 기술은 유형.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과학인데 제일 중요한 거 뭐? 종합. 종합과 똑같은 말이 복합 개념이거든요.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을 복합하기도 하고 2대 측면을 복합하기도 하는데 3대 측면 그러면 법경기를 복합시켰다. 종합시켰다. 이 중에서 법과 경제는 뭐요? 무형, 기술은 유형. 요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아직 영화는 시작되기 전입니다. 뭐 쓰고 계시는 분들은 꼭 쓰는 거 옆에다가 본 게임이 아니라고 적어두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필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예고편이란 걸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고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은 한 5가지 접근 방법을 공부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분산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중점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법제도적 접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개. 이거 외에도 행태과학적 접근이라는 게 있긴 한데 뭐 그건 몰라도 좋아요. 자, 분산식 접근이라는 것은 학문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경제적으로 접근할 거고 내 전공이 사법이야. 사법을 전공한 사람이면 사법으로 접근할 거고 내 전공이 건축학이면 아무래도 건축학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학문, 부분적인 학문으로 접근하는 걸 분산식 접근이라 그래요.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분산되니까 아까 복합 개념의 몇 대 측면? 3대 측면 중 한 개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방식. 법경기 중에 나는 법에 중점을 둘래, 경에 중점을 둘래, 기에 중점을 둘래 하는 것들을 중점식 접근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요 3개를 짬뽕시켜서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종합식 접근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50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이 종합식이에요. 그래서 김영진 교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종합식으로 접근했다. 요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주로 법제도로 접근했어요. 법제도로 접근했다는 말은 규제 일변도였다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규제하는 방법으로. 근데 요즘에는 개인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기는 게 의사결정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부가 규제하는
접근 방법은 법제도적 접근이고 개인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을 의사결정 접근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물 한번 보세요. 자, 제목을 제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과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은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들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들. 활동이란 것,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들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연구 대상에서는 사실은 현상보다는 활동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대인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플러스 대물 활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뭐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3차가 있다 그래요. 3차는 시험은 아닌데 1차, 2차, 3차가 있다 그래요. 1차는 개론민법,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3차가 중개실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부동산 우리 중개업소를 차려서 돈 많이 버는 걸 3차라 그래요. 3차. 궁극적으로 몇 차를 잘해야 돼? 3차를 잘해야지. 1차, 2차 엄청나게 잘했는데 막 이렇게 3차를 엄청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1차, 2차 하는 데는 애를 먹었는데 3차 가서는 홀홀 날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중개 실무 잘하시는 분들은 뭐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인 성향이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 차 타고 이렇게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고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공인중개사에 최적화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사람 싫어. 그다음에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앉아서 뭐 사무 보고 이런 게 좋지 막 뭐 보러 다니고 이런가 도로 뭐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면허 따기도 싫고 막 이런 분들은 가시는 길에 환불해서 가세요. 따봐야 소용이 없어. 따봐야지. 알겠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중개업에 최적화된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좋아하세요? 예, 제가 보면 그런 거 좋아하게 보여요. 그런 거 좋아하게 보여요. 보니까 이렇게 물건 보러 다니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 그런 분들이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치는 거지. 미치겠죠? 예, 표정에서 다 읽혀요. 지금도 막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막 그래. 일단 라이센스는 가지고 갑시다. 알겠죠? 라이센스 없이 가면 막 등한시 되고 무시되고 천대시 받고 막 그래. 심지어 멸시까지 받아요. 라이센스 따서 갑시다.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에요, 대물 활동이에요. 둘 다예요. 대인 활동이자 대물 활동이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는 세 개의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결정하는 분야가 있어요. 부동산을 결정하는 분야. 두 번째는 부동산의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분야.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이걸 따라해 보세요. 결정, 지원, 기초. 근데 요 결정하고 지원 분야를 합쳐서 실무 분야라 그래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를 이론 분야라고 하고.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이론과 실무가 둘 다 중요한데 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가 좀 더 중요하죠. 실무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론보다는 실무가 좀 더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된다 그래요. 기술성. 이론에서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그러고. 그럼 부동산학에서 부동산학은 기술성이 강조됩니까? 과학성이 강조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둘 다 강조된다. 물론 이론할 때는 무슨 성이고 과학성이고 실무할 때는 기술성. 이것도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결정 분야는 할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크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자,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아무리 예고편이지만 여러분들 곧 영화가 시작되니까 자는 건 안 돼요. 알겠죠? 예, 곧 아무리 예고편이지만 영화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자는 건 안 돼요. 눈 크게 떠요. 자는 거 습관이에요. 습관이고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목표를 또 한번 세워보세요. 숙제는 반드시 하겠다. 수업 시간에 절대로 자지 않겠다. 수업 시간에 절대로 자지 않겠다라고 맘먹는 사람들은 진짜 안 자요. 한 번도 안 자요. 그리고 진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자던 사람들이 자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잘 사람이 아닌데 자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상가집에 갔다 왔다든지
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안 깨워요. 내가 깨우는 사람은 맨날 자는 사람만 깨워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막 깨워. 그러면 아씨 내 결혼 찍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찍힌 거야 씨. 죽여버릴 거야 내가. 자꾸 하고 그러면 내가. 자 7번 보세요. 처음부터 내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 자 결정할까 말까 문제입니다. 할까 말까. 결정을 할까 말까. 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해야 하네요. 하죠. 돈 빌릴까 말까 고민해야 하네요. 하죠. 개발할까 말까 고민해야 하네요.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집행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의 문제가 결정 분야예요.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암기할 때는 투금 개정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투금 개정. 그 결정 지원 분야는 요 위에 있는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전문가 찾아가서 뭐 받아봐야 돼요?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자격증 따서 중개하시게 되면요 상담 많이 해줍니다. 와서 뭐 살까요? 언제 팔까요? 지금 살까요? 나중에 살까요? 지금 팔까요? 나중에 팔까요? 투자 상담을 여러분 진짜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하는 곳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손만 뻗으면 있는 곳이 중개업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투자 상담을 많이 해주십니다. 투자 뭐에 지원을 받는다? 상담에 지원을 받는다. 돈을 얼마 빌려야 될지 모르겠다. 감정 평가를 받아보면 얼마 빌려야 될지 대충 견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의 LTV가 70%야. 70%까지 빌려준다. 부동산의 가격이 감정평가 해봤더니만 5억이야. 5, 7에 35에서 3억 5천까지 빌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얼마 빌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감정평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요즘 특히 재개발의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0년 지난 부동산인데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주차 상황도 너무 심각하고 그러면 뭐 구조안전 진단 통과를 갖다 빨리 주는 거고 아니면 좀 늦추는 거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 개발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지원사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어쨌든 내 중개업소가 어디 있다고 알려야 되고 내 중개업소 하는 일은 이런 일이라는 걸 널리 이롭게 알리셔야 됩니다. 마케팅. 그래서 할까 말까와 관련되는 문제가 몇 개 있다? 4개. 뭐요? 투금 개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이 있고 투자할 만 할까 말까 고민된다. 그럼 뭐 지원? 상담. 돈 얼마 빌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평가. 그다음 뭐 관리. 그다음 뭐 마케팅.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는 뭐 부동산 관련되는 법, 뭐 세금, 부동산의 특성, 뭐 그다음에 도시 지역, 뭐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 결정 분야하고 결정 지원 분야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일이 뭐냐면 참 제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인 게 제가 공인중개사를 강의하셨습니까, 그죠? 공인중개사를 강의하고 제 강의를 많이 들어요. 제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은 한 2집이나 3집 걸러서 중개업소 들어가면 거의 저를 압니다. 저는 그분을 몰라도 동영상으로 쌤 수업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 지역에 가서 상담받으러 중개업소 문을 열면요 거의 대부분 상담 돈 주고 하겠어요? 무료로 하겠어요? 당연히 무료로 하고요. 심지어 밥까지 얻어먹고요. 심지어 커피까지 얻어먹고 나와요.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상담하러 가면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커피까지 사주고 그런 직업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앞으로 합격해서 내보면 잘하라고. 알겠어요? 내가 올해 열심히 해서 합격시켜 줄 테니까 실무 나가서 내 모른 척하면 잘하라고. 뭐 하고 뭘 사주더라고요? 수험생들이 밥하고 커피까지 사주더라는 거예요. 상담해주고. 알겠죠?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면 네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밥 먹어야 돼. 네 했어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식사는 했다고. 알겠지? 알겠어요? 예, 식사했어요. 그러면 쌤 했어요. 그래. 그래도 우리 이렇게 본 것도 인연인데 식사하러 가요. 해가지고 그 주변에 맛집 같은 데 있잖아. 그런데 데리고 와서 사주고 커피까지 사주고 그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할 때 뭐 받아봐야 돼요? 상담. 금융할 때 평가. 개발할 때 관리. 모두를 지원해 주는 게 마케팅.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어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4가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능한 경공 그러는데요.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공정성.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합시다 하는 게 능률성이에요.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합시다 그런 게 안전성. 근데 이 둘은 상충관계에 있다 그래요. 상충이란 것은 하나를 좀 강조하면 나머지 하나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능률성을 너무 강조하면 안전성이 떨어지고 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부동산학은 능률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주로 능률성이 나오는데 능률성은 두 가지 능률성이 있습니다. 소유의 능률성이 있고 거래 능률성이 있는데 소유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건 제가 좀 이따 형광펜 처리해 드릴 거고요. 그건 됐고. 자, 그럼 일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6가지 원칙이 파생이 돼요. 원리가 파생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전이라는 게 있고 보족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 분담이라는 게 있고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 표준이라는 게 있고 분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칠판 다시 한번 보시고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게 빨라요? 기계가 하는 게 빨라요? 기계가 하는 게 빠르죠. 이게 이전 아니면 보족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로 이전시키는 걸 이전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계에다 넘기는 걸 보족이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인간도 밭을 갈 수 있지만 기계로 밭을 갈았다. 이거는 이전이에요. 근데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다. 이거는 보족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 수는 없는 거니까.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일 처리가 분담돼야 된다. 이게 분담의 원리예요. 근데 분담된 작업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된다. 이게 연결의 원리예요. 공부하시는 방법은 실제로 중개 실무 나가시면요. 아파트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파트만 해요. 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땅만 하시고요. 상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가만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한 분야에 뭐가 되겠어요? 전문가가 되면서 일 처리가 빨라지겠죠. 이게 분담이에요. 그리고 분담된 작업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된다는 게 연결이고요. 표준. 표준이란 건 이제 서식 등이 표준화돼야 된다 하는 게 표준이에요. 서식 등이 표준화된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 가면요. 그 회원 업체들, 뭐 비회원 업체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 지역은 회원, 비회원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그래서 회원 업체들끼리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날개도 있고 텐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예. 그 프로그램들이 그 있고 그 프로그램에서 또 계약서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서식 등이 거의 다 표준화돼 있어요. 그리고 협회에서 나오는 게 뭐 K랜에서 나오는 또 그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한방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표준이고. 그 다음에 분발의 원리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일 처리가 좀 능률적이 된다. 그래서 일 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생되는 원리가 6개. 경제성이란 건 뭐 비용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로 하자라는 논점이고, 공정성은 일 처리를 공정하게 하자 그런 논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 이념, 3대 지도 이념인데, 지도 이념은 첫 번째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합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히읗이죠. 효율성의 히읗, 형평성의 히읗, 합법성의 히읗. 이용 잘하자 하는 게 효율성이고요. 분배 잘하자 하는 게 형평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상충관계에 있어요. 상충은 배웠죠? 상호 충돌된다. 자, 효율성 강조하면 뭐가 떨어지고, 형평성 떨어지고, 형평성 강조하면 효율성 떨어집니다. 되셨어요? 예. 근데 우리 민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뭐가 좀 더 강조되냐면 효율성이 좀 더 강조되고요. 정부, 공공 부문에서는 형평성이 좀 더 강조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가면 뭘 배우자면 지역지구제라는 거 배우시고요.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해서 TDR이라는 걸 배우세요. 지역지구제는 뭘 잘하자는 거냐면 이용을 잘하자는 거예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고요. TDR이라는 것은 이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도 개발권을 옮겨서 이용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나중에 이런 공부를 할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데 얘는 뭐가 떨어질 거다 아무래도. 형평성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게 TDR인데 TDR 제도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뭐는 좀 떨어진다?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효율적인 이용이고 아무리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여기 합법성. 합법성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용 잘하자. 민간 부문, 지역지구제 그러면 무슨 성? 효율성. 분배 잘하자. 공공부문.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 TDR 그러면 뭐? 형평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고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페이지. 교재 페이지 18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8쪽. 교재 페이지 18쪽에 가시니까
1번에 부동산학의 의 해서 부동산학의 정이 있습니까? 예. 거기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4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1번하고 4번하고. 자, 동그라미 1번은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학을 정의했는데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글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종합응용과학이다. 뭐 고단어.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니까 안정근 교수님은요.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토지 계량물에 대해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이 두 개 정의는 한번 읽어놓으시면 좋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2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단부에 있습니다. 2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찾으셨어요? 거기다가 체크 표시 한번 해놓으세요. 체크 표시하고 가로 1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그 옆에다가 단순 X 해놓으세요. 단순 X. 부동산학은 뭐 아니고 단순 아니고 종합인 거예요. 단순 X 하셨어? 예, 한 장 넘기셔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있습니까? 옆에다가 순수 X라고 써보세요. 순수 X. 부동산학은 순수 아니다. 응용이다. 3번에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있습니까? 옆에다가 자연 X. 자연 X.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이다. 4번에 부동산학은 구체 경험과학이다. 옆에다가 추상 X. 추상 X. 추상 아니고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5번은 그냥 규범과학이라고 보시면 돼. 됐나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3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있습니까? 그거 제일 위에 보시니까 박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 2, 3을 묶어보세요. 1, 2, 3. 자, 1, 2, 3. 자,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개별적, 부분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슨 접근? 분산식.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게 중점식. 복합 개념으로 시스템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에 정착시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정착의 동그라미만 하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이 뭐다? 종합식. 종합식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4번에 법 제도적 접근이 있고 5번에 의사결정 접근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합시다. 지금 4번 보이시고 5번 보이시죠? 예, 4번에서 5번 쪽으로 화살 표시를 쭉 한번 해보세요. 4번에서 5번 쪽으로. 옛날에는 주로 어떤 접근이었는데 법 제도적 접근이었는데 요즘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접근으로 변천되어 왔다 이 정도.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6가지 나와 있지만 5가지 정도만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나요? 예,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책을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4번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그 체크 표시 한번 하세요. 그리고 가로 1과 가로 2를 묶어보아요. 가로 1의 무슨 성? 효율성. 가로 2의 무슨 성? 형평성. 앞에다가 상충이라고 써주세요. 상충. 그럼 여러분들 효율성 강조하면 형평성 조금 떨어지겠네요. 형평성 강조하면 효율성 떨어질 거고요. 그럼 효율성은 옆에 보니까 무슨 측면? 이용, 그리고 무슨 부분? 민간, 그리고 최유효용이란 말이 뜨고 효율성에 동그라미 2번 가볼래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보시니까 지역지구제 나옵니까? 걔는 동그라미.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려요. 지역지구제는 모르긴 몰라도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얘는 뭐가 떨어질 거다? 형평성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가로 2번에 보니까 형평성 있습니까? 얘도 똑같이 할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개발권 양도제도 TDR 있습니까? 길게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그럼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건데 효율성은 떨어질 거다 하시면 돼요. 됐나요? 예,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5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먼저 가로 1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시고요. 1번이 부동산 뭐야? 현상의 동그라미. 2번이 부동산 뭐야? 활동의 동그라미. 현상하고 활동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핵심 정리에서 표가 나옵니까? 표에 왼쪽에 부동산 현상은 됐고 오른쪽에 보니까 부동산 활동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주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체크 표시해 놓으시고 기역, 니은, 디귿 묶어주세요. 자, 부동산 활동을 정부, 지자체, 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했다. 이걸 1섹터라고 그래요. 몇 섹터? 개인, 기업, 조합 등의 사적 주체가 했다. 이거 몇 섹터? 2섹터. 얘네 둘이 다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했다 그러면 3섹터. 아까 배운 거 한번 해볼까? 1섹터에서는 효율성이 강조될까요? 형평성이 강조될까요? 하나 적어놓을까요? 1섹터 옆에다가 형평성 적어놓으시고. 적어놨어요? 예. 2섹터 옆에다가는 무슨 성? 효율성 하나 적어놓으시죠. 아까 제가 민간에서는 효율성 강조되고 공공에서는 형평성 강조된다고 했으니까 1섹터가 공공이니까 형평성, 2섹터가 민간이니까 효율성, 3섹터는 됐고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가로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고 돼 있습니까? 자, 먼저 실무 분야 옆에 보니까 박스 안에 실무 분야 옆에 보니까 무슨 성?
기술성, 그 밑줄 하나 그어놓고. 이론 분야 옆에 보니까 무슨 성? 과학성, 과학성 밑줄 하나 그어놓고. 둘 다 강조된다. 가운데다가 플러스 표시 한번 해놓으세요. 플러스. 부동산학은 실무적인 측면의 기술성과 이론적인 측면의 과학성이 둘 다 강조되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니까 결정 분야 나옵니까? 결정의 동그라미. 그 옆에 지원 분야 할 때 지원의 동그라미. 그 옆에 기초 분야 할 때 기초 동그라미. 결정 분야는 한 글자씩 동그라미입니다. 투금 계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 투금 계정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투자 지원하는 게 뭐예요? 상담의 밑줄. 금융 지원하는 게 뭐예요? 평가의 밑줄, 관리의 밑줄, 마케팅의 밑줄. 그 정도. 6번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란 말이 나옵니까? 옆에다가 한번 적어봐요. 능, 안, 경, 공.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4대 일반 원칙이 뭐죠? 능, 안, 경, 공. 근데 가로 1번에 능률성 나옵니까? 예. 능률성은 동그라미 1번, 2번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 3번, 4번 한번 묶어봐요. 이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한테 넘기는 게 뭐라 그래요? 이전 아니면 보족인데, 할 수 있는 거 넘기면 이전, 할 수 없는 거 넘기면 보족. 일 처리가 분업화돼야 하는 건 분담, 분업화된 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하는 게 연결, 서식 등이 표준화돼야 된다. 표준, 적극적으로 임하자 분발. 한 장 넘겨보십니다. 가로 2번에 안정성이라는 표현은요. 옆에 보니까 거래 안전, 능률성과 상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상충의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상충. 상호 충돌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7번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로 1번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가로 1번. 오른쪽 페이지 가로 1번.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까 이론할 때는 무슨 성? 과학성. 실무에서는 기술성. 우리 부동산학은 과학성과 기술성 중 뭐가 강조돼요? 둘 다 하셔야 돼.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가로 3번에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거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자, 완전한 비전문가가 하게 되면,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 몇 차 수준? 1차.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전문가가 하게 되면 몇 차? 3차. 근데 2차가 좀 특이한데, 2차는 부동산 업무 관련이란 말이 나옵니까? 업무 관련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이게 전문성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한번 얘기해 봐요. 절 보세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자기 부동산을 감정 평가했다. 몇 차? 1차. 이건 완전한 비전문가거든요. 1차. 감정 평가사가 감정 평가했다. 몇 차? 3차. 3차는 꼭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감정 평가사가 감정 평가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2차는 뭐냐면 중개업자가 감정 평가라는 게 2차예요. 여러분들 절 보세요. 중개업자는 중개를 많이 합니까? 감정 평가를 많이 합니까? 생각 좀 하고 다시 대답해. 중개업자는요, 중개를 많이 합니까? 감정 평가를 많이 합니까? 생각했어요? 예. 중개업자는요, 감정 평가를 훨씬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물어봐요. 의뢰인이 저 집 얼마예요? 그래요. 이 감정 평가 의뢰한 거잖아요. 그거 다 중개로 연결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얼마예요라고 묻는 일이 많아요. 계약서 쓰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요, 눈만 뜨면요 감정 평가를 해요. 저거 얼마고요? 이건 얼마고요? 이건 얼마예요?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 요건 얼마고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감정 평가의 완전한 비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기의 중개 업무 관련해서 감정 평가를 눈만 뜨면 하는 사람이니까 2차라 그래요. 다시 평가사가 평가하면 몇 차? 3차. 완전한 비전문가가 하면 1차. 중개업자가 평가하면 2차. 오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시는 길에, 아니 가족들하고 차 타고 가는 길에, 친구들하고 어디 가는 길에 졸업 건물 저건 한 50억 정도 해. 그러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뭐 안다고 지 왜? 1차라서 그래. 1차라서. 근데 혹시 자격증을 따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 자격증을 따고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상태에서 저런 건물 한 50억 정도 해. 그럼 주변에 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게 50억이나 해? 이런다는 거예요. 먹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가사들은 50억 정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를 받고요? 돈 받고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고생을 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얼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시다. 멸시까지 당해요. 따고 합시다. 그럼 2차 수준까지 되니까. 한자 넘겨볼게요.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 가로 4번에 윤리성 찾았습니까? 예. 동남 2번에 부동산 윤리의 유형. 동남 2번에 부동산 윤리의 유형. 기역부터 리을까지를 묶어두시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종업원과 지켜야 될 윤리가 무슨 윤리? 고용윤리. 업자들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조직윤리.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가
서비스 윤리, 일반 대중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공중 윤리. 윤리가 네 가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예. 가로 5번 체크해야죠. 아까 했었던 거.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에요, 대물 활동이에요. 둘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예요? 대인.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물. 그래서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할 때 및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해두세요. 대인 활동도 되고 대물 활동도 된다. 그리고 가로 7번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장 활동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부동산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 사람이 움직여야 돼. 이거 임장 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중개업 하실 때 나 좀 나갔다 올게. 그러지 말고 말해요. 나 임장하고 올게. 실제로 그런 말 쓴다니까. 중개 실무에서 나 임장하고 올게. 이런 얘기를 씁니다. 가로 7번 체크해 놓으시고 임장 활동. 가로 8번에 보시니까 배려의 장기성이란 말이 나옵니까? 장기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 줄 내려와서 영속성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부동산은 수명이 짧아 길어? 길어. 영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간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가 뜨면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그다음에 9번에 공간 활동에서 3차원 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자, 수평 공간 할 때 수평의 동그라미, 공중 공간 할 때 공중의 동그라미, 지하 공간 할 때 지하의 동그라미. 요 세 개 공간을 3차 공간이라 그래요. 어디? 수평, 공중, 지하. 수평, 공중, 지하. 부동산 활동은 수평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는 공중과 지하에 대한 공간에 대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중, 지하까지도 연장해서 3차원 공간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요까지가 예고편이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교재 31쪽 보이십니까? 31쪽 보이세요? 그 30쪽을 살짝 접어. 30쪽을 살짝 접어서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30쪽부터 공부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0쪽부터가 부동산 학개론 본 게임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편? 예고편. 10년 정도 시험 치면 한 번 정도 시험 나오기도 해요. 앞에 게. 근데 요 정도 보는 걸로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제가 5월달, 6월달에는 수업 안 할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은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본 게임은 지금부터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터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예고편 봤다고 생각하시고 본 게임은 10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